진짜 1분기 보시고 미티어 레이크 잘 돌아가고 잘 팔리고 하면은 인텔은 진짜 부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성공하면 인텔이 말하는 4나노 3나노 공정도 가겠구나라는 상상을 투자자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이방 늙은이 같은 대접을 받았던 인텔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후배로서도 되게 훌륭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이 회사가 파운드리 업체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 TSMC를 대체할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왔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올해 정말 IT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참 돌아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빅테크들의 뭐랄까요, 군웅할 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큰 놈들이니까 그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점화됐고, 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4년을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개 기업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인텔인데요. 이번에 인텔이 계속해서 분명히 공정에 대한 연기를 발표할 거야. 23년 내내 투자자들은 얘네가 하겠다라는 7나노, 4나노, 3나노, 그 다음에 18옹스트롬 이거를 절대 못할 거니 분명히 중간에 연기한다고 발표할 거야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연기 안 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결국은 메테오 레이크가 나왔고, 이 포베로스 기반의 메테오 레이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24년도 칩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포베로스라는 거는 인텔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이제 네이밍이죠. 네. TSMC는 SOIC.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코어스라고 하죠. 칩 네.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예. 요거를 이제 RDA를 쓰는 쪽도 있고 코어스 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를 쓰는 거를 코어스 L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은 큐브 시리즈라고 하죠. 네네. 3D로 이제 SRAM을 프로세서 위에 올려서 붙이는 거를 이제 X큐브라고 하고, 네네. 예, HBM하고 프로세서를 이제 이렇게 우리 2.5D 구조라고 하는 그거를 i큐브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HBM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쓰는 거를 H큐브라고 하고. 네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텔은 일단 포베로스가 예. 한 두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포베로스 옴니라는 버전이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RDA를 쓰는 건 좀 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비싸게 만드는 게 포베로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인터커넥트,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이종 집적 반도체, 우리 헤테로지니어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된 게 이번에 나오는 7나노 기반의 메테오 레이크인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테오 레이크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칩들하고 이제 이전 칩들하고 다른 거는 온 디바이스 AI의 본격화된 칩이라는 거고요. 원래 인텔의 칩은 CPU나 GPU 같은 것들이 이제 블록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NPU라고 하는 AI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블록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네. 그게 이제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예. 지금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안드로메다 얘기를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칩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고도화 속도, 즉 집접화, 미세 집접화의 속도가 굉장히 난해하게 되자 칩 메이커들이, 파운드리 메이커들이 그 칩을 미세화하는 거는 하지만 그 옆단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칩들을 여러 개를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SMC는 코어스, 삼성은 큐브, 그리고 인텔은 포베로스 방식으로 네,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제가 모양상으로 보니까 포베로스는 그냥 붙이는 거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 칩 저칩을 그냥 툭툭툭툭툭 붙여요. 근데 이게 인터커넥팅이 잘 돼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호 교환이 잘 되고 전류 교환이 잘 되고 이러면 그냥 계속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확장성이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잘 붙이려면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종 칩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우리가 선단 공정에서는 이게 5나노예요, 4나노예요. 이게 트랜지스터 머리 폭을 가지고 선단 공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특히나 후공정 쪽에서는 네. 주목할 게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O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칩끼리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 단자라고 네. 하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붙이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칩을 계속 크게 해서 많이 붙이면 의미가 없죠. 네. 칩을 작게 해서 여러 개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붙여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뭐 납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납땜을 이렇게 아무리 정밀한 손으로 해도 이게 붙으면 이게 두 개 딱 붙어서 쇼트 나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붙게 딱딱딱딱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요거를 네. 많이 하는 게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철 혹시 타보셨으면은 서울은 문이 4개, 부산은 문이 3개인데 지금 말한 I/O 개수가 많아서 된다는 건 문이 12개 달린 거예요. 근데 옆 사람하고 안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찰떡 같으시네요, 진짜. 네. 그냥 문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여러 사람이 훅 내렸다 훅 타는 이런 느낌의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문이 많으면 옆에 붙어버리죠. 사람들하고 부딪혀버려요. 근데 안 부딪힐 만큼 촘촘하게 많이 만드는 게 기술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2.5D 구조 핵심은 네.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를 이제 기존에 PCB 대신에 쓰는 건데, 그렇죠. 예, PCB가 만약에 뭐 선폭이 30 마이크로미터, 뭐 2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아주 하이엔드가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네. 실리콘 인터포저는 나노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터포저라는 게 그냥 반도체 칩 다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지금 말씀하신 PCB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그 뒤에 보면 파란색 나오는 기판이에요. 이걸 아주 정밀하게 좋게 해도 마이크론 단으로까지 줄어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반도체를 우리가 웨이퍼 위에다 그리잖아요. 근데 그 웨이퍼 위에다 그려놓고 그걸 쪼갠 거를 또 웨이퍼 위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칩 온, 웨이퍼 온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실리콘은 워낙에 전류 흐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I/O도 개수도 늘리고 신호가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해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칩, 이종 칩을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면 네. 엄청 빨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칩이 통과하는 회로 두께가 굉장히 이제 나노까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시그널이라는 거는 결국 저항이 크면 거기서 손실이 많은 건데 그렇죠. 선폭이 얇으면 저항이 적겠죠. 그렇죠. 근데 PCB는 두껍잖아요. 네네. 가는 길이. 그러니까 저항이 많고 네. 어떤 저 통신 속도가 한계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쓰면 좋은 건데 네. 문제는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죠. 그렇죠. 네. 칩 위에 칩을 올린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PCB보다 막 수배 비싸기 때문에 네. 인텔은 어떻게 하냐면 뭐 TSMC나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포저를 씁니다. 네. 근데 인텔은 딱 통과하는 그 길만 실리콘이라는 브릿지를 씁니다. 브릿지. 정말 얕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PCB에다가 실리콘 브릿지만 그 딱 둘이 연결하는 부분만 네. 그 인터포저 같은 것들을 살짝 넣어놓은 거. 그래서 실리콘 브릿지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EMIB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네. 네. 인베디드 네. 멀티 다이 네. 인터커넥트 네. 브릿지. 예, 그래서 예. EMI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제가 인풋 아웃풋을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납땜을 하는 그 어떤 피치라고 하죠. 네. 요거를 쭉 펴는 게 중요한데 1세대는 요 그 납땜 간의 공간의 피치가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요게 이번에 한 세대 더 레벨업 되면서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는 36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왔고 예. 이게 나중에는 더 내려가면 네. 인풋 아웃풋을 더 밀도를 높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두 개의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게 PCB 기존의 그 인텔의 로드맵 상으로는 1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PCB를 써서 1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어려울 거야. 네. 왜냐하면 거의 한 20 마이크로미터, 삼성 같은 경우는 한 25 마이크로미터 수준 되면 요게 납땜을 하면 두 개 붙어버린다. 여기 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내년에 어떻게 보면 투자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그게 이제 그러면 10 마이크로미터 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풋 아웃풋 수에서 이걸 늘리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기술이 네네.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네. 요 납땜을 하려면 아주 미세한
먼지 크기의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씁니다. 네네. 요거를 이제 열하고 압력을 가지고 딱 붙이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TC 본딩이라는 걸 가지고 네네. 딱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건데 네. 나중에는 아예 이제 범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예, 없애려고 하고 있죠, 지금. 네. 그게 그러면 범프끼리 이 범프를 없애고 그냥 다이렉트로 칩끼리 칩 투 칩으로 딱 붙여버리면 네. 요게 9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음.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나중에는 뭐 1.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된다. 네. 그러면 인풋 아웃풋을 엄청 늘릴 수 있죠. 칩을 예. 작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HBM의 신형이 그렇게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전 딱 얘기 듣고 그럼 사실은 범프를 통해서 신호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공간을 열어줘 가지고 열이 났을 때 열 처리를 그 구멍 공간 사이로 뺄 것 같은데 그걸 딱 붙여버리면 열 처리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지. 그래서 그 머티리얼, 그러니까 방열을 할 수 있는 머티리얼, 그리고 칩끼리 서로 간섭을 주는 차폐, 네. 전자파 차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방열하고 차폐를 또 되게 잘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입니다. 네네, 한미반도체. 네.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칩을 또 많이 쌓아야 돼요. 그렇죠. HBM 같은 경우는 기존에 8단이 메인인데 네. 요게 12단으로 넘어가고 예. 나중에 16단까지 로드맵이 있어요. 예, 범프를 없애면 네. 16단까지 올리겠다고 그렇죠. 올릴 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죠. 요 범프, 네. 범프 공간이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계속 고층을 쌓는데 높이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 그 범프 공간이 없앨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기존의 8단이 요 두께가 7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에요. 네. 예. 요걸 더 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겠죠. 요게 살짝만 건드려도 비스켓처럼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네. 층으로 짓는데 사람은 살아야 되겠고 층간의 높이를 줄이려면 층간의 이 콘크리트 두께를 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금 극단적으로 얇게 하지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나 똑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그널, 데이터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갈 수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기계학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HBM3하고 HBM3E까지는 네.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단위 전송당 비트가 1024라는 거죠. 네. 이게 네. 어느 정도로 크게 발전한 건지를 보려면 기존에 뭐 D램이나 다른 거에 IO 개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략 하나 어느 정도? 32개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는 32개가 1024개로 늘어나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CXL 뭐 그것도 인터포서의 변화인데 CXL 반도체로 뭐 해결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렇죠. 예, HBM하고는 IO 숫자가 아무리 늘려도 그렇게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CXL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PCB를 통해서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터포즈에서 두 개 통신하는 거하고 PCB를 일단 한번 내려가면 느려져요. 네, 네. 네, 일단 그 고속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거를 밖에 나가서 잔디밭 걸어서 들어오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 5.0이라는 그 지금 PCB에서는 제일 빠른 인터페이스를 쓴다고 해도 그렇죠.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도 AI 반도체 쪽에서의 그 메모리 장치는 그냥 HBM으로 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 또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서버 네. 칩에서는 이제 HBM이 메인이 될 것 같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간에 딱 이런 것들을 2.5D 구조나 3D 구조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고 네. 내년에 나오는 온 디바이스 AI는 우리의 기대치에 상당 부분 못 미칠 거예요. 실제로 네. 나오면.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진화하려면 하드웨어적으로 예. 프로세서가 기존에는 우리 그 모바일 시대 지나면서 완전히 다 주문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 기존에 범용의 CPU나 GPU가 네. 그 SoC라는 AP로 완전 바뀌었고. 덕분에 브로드캐스트가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예. 아주 주가가 아주 미쳤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는 프로세서는 다 주문형이죠. 뭐 인텔의 마이아 100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서버 칩이고 퀄컴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용 칩이 나온다 그러면 네. 그거하고 완전히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주문형 디램이 나와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LLW라고 해서 Low Latency Wide I/O. 네네. 대표적인 어떤 거 있냐면 그 애플의 비전 프로에 보면 중요한 프로세서가 두 개 붙어요. 네. 그게 M2라는 두뇌 칩이 붙고 네. 그리고 16개의 어떤 그 센서들 있죠. 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칩이 있어요. 그게 R1이라는 칩이거든요. 그렇죠. 네. 걔 옆에 딱 붙는 디램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없던 거예요. 네. 그게 애플이 설계해서 하이닉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메모리 파운드리거든요. 네. 그게 기존의 LPDDR5X 대비해서 인풋 아웃풋 수가 8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밴드위스가 2배가 높아요. 네네네. 근데 대신에 용량이 굉장히 적죠. 1기가 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기존에 뭐 디램 같은 경우는 그래도 4기가 뭐 네. 이렇게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용량을 포기하고 밴드위스나 인풋 아웃풋 속에 완전히 몰빵을 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XR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메모리 쪽에서 주문형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애들은 우리 모바일 시대 TSMC 같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HBM에서 한번 성공한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쵸. 남한테 맞춰주는 경력이 그러니까 맞춤형 제작하는 맞춤 양복 그 제작은 내가 기성복은 너희들보다 못 만들었지만 맞춤 내가 몇 년 더 먼저 했거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훌륭한 재단사들이 다 인력 양성이 돼 있는 거죠. 이미 네. 돼 있는 거고 네. 이제 삼성은 기존에 다 우리 115, 105 이런 것만 잘 만든다는 사람들만 네. 많이 포진돼 있는 거고. 네네네. 근데 사실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올 초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디램 그냥 DDR 이런 쪽에 마켓시어 점유율 격차가 18%였거든요. 네. 1분기에. 네. 3분기에 이게 4.4%까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범용은 삼성이 잘하고 스페셜티는 하이닉스가 잘한다는 말도 맞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네네. 지금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예, 예. 말이 계속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네, 다시 네, 네. 포베로스로 돌아올까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이제 메모리 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난리가 났고 ASIC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이 지금 사상 최고치. 그 반도체 주식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제일 잘 나가는 게 브로드컴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인텔을 돌파한 것 같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이건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맞춤형 칩을 만드는 애들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용 D램 반도체로 그것들이 다 커버리지가 될 거냐 거기에 지금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수준의 IO를 원하는 D램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AI 쪽에서도 범용이 아니라 당연히 HBM이라는 다른 거를 쓰고 있고 그럼 또 다른 시스템 반도체가 어떤 좀 발전된 게 나오면 D램에 대한 요구사항, 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또 다르게 펼쳐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쪽은 맞춤형 메모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 새롭게 열릴 수도 있다. 전혀 색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0%까지 보잖아요. 특히나 뭐 AMD 같은 데서는 그렇게 보는데 네. 거기에 붙는 메모리들이 기존처럼 다 범용이 붙을 거다라고 네.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만간 향후 4, 5년 안에 기존 범용 메모리보다 스페셜티 메모리가 더 비중이 커질 거다라고 네. 보는 쪽도 많습니다. 성장과 증가는 무조건이고 기성 거보다 얼마나의 점유율을 차지할 건지는 좀 봐가면서 봐야 되는 게 네네, 맞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다시 이제 인텔로 잠깐 이제 메모리 외유를 갔다 왔으니까 다시 네네. 인텔로 넘어와서 이 포베로스가 사실상 그 TSMC의 그 코웍스라는 아주 빠른 I/O를 가지고 있는 그 어드밴스 패키징의 인텔 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업계에서 오래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네. 담당하셨던 분한테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 원래는 TSMC가 오히려 인텔의 그 포베로스 그 관련 기술들을 네. 카피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청초로람이 된 거죠. 네네. 네, 인텔의 왜냐면 인텔은 이런 것들이 기술이 있었지만 더 진화 발전을 시키는데 등한시했던 거고 네. 그 사이에 이제 TSMC는 펜아웃 WLP나 이제 코어스 같은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진화 발전시킨 거죠. 고객들하고. 인텔은 뭐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칩만 만들면 되는데 뭐 자기 칩에 적당한 것만 만들면 되지 남의 요구를 다 맞춰줄 필요가 없었고 거기서 뭐 애플 거를 만들 이유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포베로스를 만들었고 그 포베로스가 정말로 진보한 패키징 기술이면 인텔이 기존에 CPU만 만들던 회사에서 파운드리 회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파운드리라 그러면 대부분 프로세서 잘 만들어주는 것만 이야기하죠. 네. 기존에 TSMC가 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만약에 AI 반도체처럼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나 프로세서 인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패브리케이션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인텔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네. 서비스가 붙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붙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칩을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거하고 이 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쿠다라는 생태계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엔지니어 생태계를 제공해 주는 거고 최근에 퀄컴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도 단순히 뭐 AP를 잘 만드는 것도 있죠. 기존에 네. 뭐 그 나왔던 스냅드래곤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된 제품을 내놨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심리스라는 컨셉을 제공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스라는 게 어떤 컨셉이냐면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OS를 쓰거나 윈도우 OS를 쓰거나 하면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연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애플은 에어드랍을 통해서 쉽게 연결하고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각자의 디바이스를 쓰지만 하나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윈도우 OS를 쓰고 나머지 연합군 진영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네. 근데 스냅드래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칩을 쓰면 안드로이드든 윈도우든 다른 OS든 불편 없게 마치 애플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그 AMD의 MI300, 인스팅트 MI300이라는 그 시리즈 두 개를 내놨잖아요. 네. 일단 칩 자체에 대한 관심도 나쁘지 않았지만 얘들이 이 칩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리의 관점은 엔비디아 칩을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엔지니어 생태계인 쿠다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네네. 쿠다에 있는 소스 코드를 쉽게 갖다 쓸 수 있는데 AMD 칩을 쓰면 이걸 가지고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도 구하기 힘들고 네. 그리고 제대로 전환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안 쓸 거야라는 게 관점이었잖아요. 네. 여기 나오시는 대다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번에 AMD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어요. 네. ROCm이라는 이 6라는 이번에 소프트웨어 스택하고 힙이라는 그 어떤 컴파일에 대한 그 표준을 공개를 했어요. 네.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트 인터커넥트 포터빌리티라고 하는데 네네. 힙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쓰면 기존의 쿠다에 있던 소스 코드들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구나. 네, 전환하니까 네. 전환율이 95%나 되더라. 네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나스닥에서 좀 이렇게 또 침체되고 네. 그 뒤로 AMD가 확 이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칩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힌트를 준 거잖아요. 예. 인텔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네. 포베러스도 좋고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도 인텔의 7나노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뭔가 보여주려면 인텔이 자기네들 칩을 가지고 네. 뭔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힌트만 주면 정말 인텔은 그동안에 봤던 레벨하고 완전 다른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하드웨어의 스펙과 만드는 기술은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가장 큰 의미가 메티어 레이크와 포베로스를 보면서 느낌은 우리 아직 살아 있어 라는 걸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살아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이번에 메티어 레이크의 그 어떤 성능 수준, 퍼포먼스 수준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본격적으로. 근데 긱벤치는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 미티어 레이크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삼성 노트북으로 이달 중에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네. 조만간에 이제 LG도 그 메테오 레이크를 채택한 노트북 PC가 곧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 이거를 가지고 뭐 그게 제미나이를 돌리거나 뭐 네. 챗GPT를 돌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텔의 칩 엘더 레이크 대비해서 이 메테오 레이크가 얼마나 AI를 돌리는데 효율적이냐라고 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AMD의 칩보다 얼마나 나으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드디어 14나노에서 진짜 몇 년을 꼬그라져 가지고 있다가 10나노를 왔고 요 랩터 레이크 방금 전에 네네, 맞습니다. 10나노, 네. 10나노인 랩터 레이크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할 수 있느냐 남들 다가 있는 7나노를 좀 뒤늦게 왔는데 근데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그다음 잘 돌아가느냐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이 나와야 하는 건데 만약에 성능이 나오면 그동안에 뒤졌던 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추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냅드래곤이 공개한 노트북 PC용
그러니까 윈도우 OS 기반으로 하는 칩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로컬에서 지원되는 게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 수가 한 100억 개 정도, 200억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200억 개. 많은 데서는 뭐 한 300억 개까지 이야기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여기서 그 어떤 로컬에서 돌아서 나오는 성능, 퍼포먼스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정상공비를 구현하느냐. 네.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배터리를 막 2시간밖에 못 쓰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디바이스 그렇죠. AI로서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성비, 발열 네네. 이런 부분. 근데 아직까지 이제 네. 정확한 건 안 나왔어요. 내년 한 1분기가 지나야 미테오레이크의 성능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상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미테오레이크의 7이죠. 인텔 7 공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TSMC의 5나노나 4나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트랜지스터 뭐 어떤 집적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네. 기존에 사실 인텔이 이야기하는 게 허황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10나노지만 실제로 암코어 기반 7나노하고 거의 비슷하다. 네네. 실제 벤치마크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네들 10나노를 인텔 7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7나노를 인텔 4, 네. 암코어 기반의 4나노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온 디바이스 AI용 AI가 어떤 게 메인이 될지 아직까지 모르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될지 아니면 애플의 GPT가 될지 네. 삼성의 가우스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가우스가 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런 어떤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좀 약간 되려고 할 때 네. 그거를 돌렸을 때 이 칩에서 얼마나 잘 돌아갈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진짜 1분기 보시고 미티오레이크 잘 돌아가고 잘 팔리고 하면은 인텔은 진짜 부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성공하면 인텔 4 그다음 인텔 뭐 3 뭐 하는 4나노 3나노 인텔이 말하는 4나노 3나노 공정도 가겠구나라는 상상을 투자자들이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 뒷방 늙은이 같은 대접을 받았던 인텔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포배로서도 되게 훌륭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이 회사가 파운드리 업체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TSMC를 대체할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메테오 레이크라는 제품이 되게 중요한 게 일부 그 칩 다이를 TSMC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GPU는 네. TSMC 걸 받아서 쓰고 기존에 이제 CPU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외부 칩을 가지고 패브리케이션 했는데 네. 이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사실 그때 그 엑시노스 2200 GOS 사태 때 네. 그게 뭐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 GPU를 사실 AMD 거 세미 썼죠? 커스텀 하려고 맞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RDNA 툴을 가지고 와서 썼는데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냈는데 네. 그게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던 거를 외부에서 가져오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네. 오히려 인텔은 매끄럽게 더 잘 되니까 네. 얘들이 의외로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하는구나. 네. 뭐 이런 게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막판에 제가 좀 잠깐 언급을 했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내년 1월 달에 대만 선거가 전 세계 상반기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뉴스, 반도체계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대만 선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민진당이 총통에 또다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이 굉장히 쫓기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TSMC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더불어서 미국에다 파운드리를 확실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진당이 지금 여당이고 네. 여기가 친미이고요. 네. 그 국민당이 반중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동률이거든요. 국민당이 친중. 네, 그렇죠. 친중이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국민당이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TSMC에 대한 그 네. 불안이 오히려 네, 그렇죠. 안 돼도 불안, 돼도 불안이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미국 외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친중 후보가 되면 네. TSMC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좀 흘려내고 있거든요. 네. 반중이 네. 되면 또 중국의 무슨 행동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맞습니다.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중이 되면 27년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네. 친중 후보가 되면 네. TSMC 기술이 더 수월하게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네. 실제로 지금 보면 SMIC가 7나노 화웨이 HP 칩
양산도 성공했는데 최근에 5나노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네. 5나노 성공해서 노트북용으로 이제 그 칩을 이번에 조용하게 그냥 넣었더라고요. 네. 7나노 때 그때 막 너무 홍보를 했더니 미국에서 난리를 치니까 네. 5나노는 조용하게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대부분 대만 기술, 대만 엔지니어들이 가서 세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한국 그 TSMC의 기술자였고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저기 삼성의 14나노 양몽송요. 네. 예, 선두에 서서 했던 양몽숑이 그 SMIC에 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 이번에 중국 가서 그래서 이번 그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하웨이 매장에 갔어요. 하웨이 매장이 그 선전시에 있는 무슨 코콤가 굉장히 큰 쇼핑몰에 갔거든요. 물어봤어요. 메이트 60 너희 몇 대 팔았니? 이랬더니 저희 매장에서 5,000대를 팔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전국으로 몇 대 팔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200만 대인가 300만 대 팔았어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네, 200만 대. 네. 그때 이제 500만 대 못 팔 거다. 네네. 많이 팔아봐야 500만 대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탭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럼 애플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연 중국 사람들 중에 200만 원 넘는 폰을 과연 얼마나 사겠나? 젊은 애들이 애국주의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그거 엄두나 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느낌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짜리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한국으로 이렇게 그 어떤 소득 대비로 따져 보면, 그렇죠. 네, 그건 뭐 많이 안 팔렸겠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비싸게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의 이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은 네. 애국의 어떤 네. 증명으로 여기 네. 딱 한 대 올려놓겠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가서는 애플 쓰고. 네. 근데 실제로 그 홍콩에서는 좀 봤어요. 중국 네. 폰하고 아이폰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홍콩에는 꽤 많았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내년도 1월달에 대만 선거에 따라서 그 지정학적인 반도체 지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인텔하고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가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인텔이 동네 바보형이니까 네. 이번에는 7나노도 고생하겠지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지금 별로 노이즈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보면 삼성의 불안,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TSMC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에 가까이 있는 삼성은 믿을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일 마음이 편한 건 인텔이죠. 본토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자기네 나라 회사가 제일 마음 편하겠죠. 맞습니다. 미국이. 예, 그러면 만약 인텔이 그 약진을 해서 파운드리로 넘어오는 순간 원천 기술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운드리 쪽에서 의외로 TSMC하고만의 경쟁이 아니라 인텔까지의 경쟁인데 자국 나라의 자국의 빅테크들과의 거래를 튼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거래처를 이룰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게 또 24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파운드리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그 논문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인텔 창업자 고든모어였어요. 네. 근데 고든모어가 파운드리라는 컨셉은 이야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실제로 그 인텔이 전성기 때도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기존의 자기네들 제품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드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원래 다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네. 그동안 열심히 삽질을 한 네.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시 빨리 정신 차리고 뭔가 하고 있는데 사파이어 레피드 나올 때만 해도 이 회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는 멀어졌구나 경쟁력에서 생각했는데 이번에 메테오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